청소부 주제에 감히. 순간 피로 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사돈 어른을 봤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퍼졌지만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제 딸 지은이가 시집을 갑니다. 28의 우리 딸이 제 손 하나로 키운 그 아이가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날입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61살,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의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학교 청소 일을 하며 묵묵히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밤 9시에 퇴근해서 딸밥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남편은 지은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저 혼자였습니다. 보험금도 없었고 친정에 기댈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며 제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그 아이가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돈 되시는 분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박영숙이라는 그 여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호라는 사위가 될 청년이 인사를 시키러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강남 어느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가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을 때 박영숙은 제 손부터 쳐다봤습니다. 청소일로 거칠어진 제 손을,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을 그 여자는 잠깐 눈살을 찌푸리며 봤습니다. 그러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식사 내내 박영숙은 딸 지은이에게만 말을 걸었고 저에게는 몇 마디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대학교에서 일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일이라고 말하면 또 어떤 표정을 지을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영숙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들었겠죠. 그 여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 안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고작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양가 상견례, 예식장 계약, 혼수 준비 때마다 박영숙은 은근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말로 직접 무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선을, 태도를, 말투를 통해 자연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혼수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신부 측에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얼핏 들으면 배려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차피 당신네 형편에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라는 뜻이라는 걸.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누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은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엄마 욕을 했어.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청소부 주제의 자식 교육은 잘했다고, 좋은데 시집 보낸다고 아들한테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걸 눌러 삼켰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는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한 사람의 신부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마저 무시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누렇게 바랜 명함이었습니다. 그 명함을 손에 쥐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식장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걸레를 들고 살았지만 제가 걸레처럼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었고 제 딸을 지킬 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로비, 하얀 꽃장식으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제 딸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을 마친 딸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엄마, 나 떨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에 금박이 수놓인 옷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언니라는 분과 친구들 서너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박영숙은 지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 웃음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도 오셨네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박영숙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에 있던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저한테 들리게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이 옷을 좀 더 신경 쓰시지. 결혼식인데. 저는 제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됐지만 정갈하게 다려입은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의 화려한 한복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부모님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신랑 어머님은 이쪽에, 신부 어머님은 저쪽에 서주세요. 저는 안내받은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이 됐습니다. 평생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었던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박영숙이 저한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하객들이 많이 올 텐데요. 혹시 친척분들 많이 오시나요? 아니요, 저는 몇 분 안 와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식장에서는 우리 쪽 하객들한테 너무 말 걸지 마세요. 괜히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오해라니요. 무슨 오해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박영숙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말을 걸면 우리 체면이 깎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웠지만 여기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영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대기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그 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사돈 어른. 저는 돌아봤습니다. 박영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은이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좀 수준이 있는 집안이에요. 남편도 대학 교수 출신이고 저희 집안 사람들도 다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가만히 그 여자를 봤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앞으로 지은이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뭐랄까, 며느리가 친정에 너무 자주 가면 시댁에서 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 사람들 만날 일 있으면 직업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하신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내가, 참아온 자존심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박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는 제 표정이 변한 걸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다 지은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은이를 위해서라고요. 제 딸을 위해서 제가 숨어 지내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존재니까 드러내지 말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요, 사돈 어른. 그럼 식장으로 가시죠. 그 여자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지은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장 안은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도 없었고 초대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 몇 분이 와주셨지만 그분들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반대편 신랑 어머니 자리에는 박영숙이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친척들과 지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고 이어서 제 딸 지은이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를 혼자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줄에 말씀이 있었고 신랑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패백 순서가 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순서였습니다. 먼저 신랑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이와 준호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박영숙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덕담을 했습니다. 잘 살거라. 서로 아끼면서. 그 다음 제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고마워.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우 한마디만 했습니다. 행복해야 해. 저를 받고 일어서는데 박영숙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돈 어른, 축의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우리 쪽은 하객이 많아서 축의금이 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 딸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적당히요. 얼마 정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겨우 떼어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에게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 챙길 거니까. 박영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뷔페식 피로연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숙이 친구들과 함께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애들은 참 대단해.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집안이 별로여도 본인 스펙이 좋으면 시집을 잘 가더라고. 집안이 별로라니? 아, 친정어머니가 청소 일하시거든. 그래도 애가 워낙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대. 어머, 청소. 친구들의 반응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컵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돈한테 말했어. 앞으로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하니까. 잘했어.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나서면 곤란하잖아.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숙이 친구들과 웃으며 제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어때요? 어차피 여기 계셔도 아는 사람도 없고 괜히 우리 쪽 하객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영숙을 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 결혼식인데요. 알아요. 하지만 식은 끝났잖아요. 이제 피로연은 우리끼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은이 엄마예요. 우리 안에 제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박영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딸한테 청소부 딸 주제라고 하셨죠. 저한테는 친정에 오지 말라고, 직업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게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저는 청소부지만 사람입니다. 어머님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박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놓으세요. 제가 팔을 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박영숙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뺨을 때리는 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피로 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박영숙을 봤습니다. 따가운 통증이 퍼졌지만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박영숙도 자기가 한 행동에 놀란 듯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망신만 시키고.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망신이요. 저는 박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망신을 시켰다고요. 청소부라서요? 가난해서요? 그래요.
청소부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딸을 시집 보내고 이 좋은 자리에 와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피로 연장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여성들이었습니다. 모두 1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피로 연장 분위기가 순간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앞쪽에 선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저한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그 남자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도 모두 저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따님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로 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박영숙도 멀찌감치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저는 앞에 선 남성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과장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제 옆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었습니다. 모두 제가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말하자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교수님 따님 결혼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다들 교수님 소식 듣고 기다렸습니다. 피로 연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교수님이라고? 저분이 교수야? 청소하신다면서?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박영숙이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누구신지. 김 교수가 박영숙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태훈입니다. 이분은 제 은사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경영학계의 전설이신 분입니다. 예,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강은희입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청소 일을 하신다고? 네, 청소 일합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교수직을 그만뒀습니다. 딸아이를 혼자 키우기에는 교수 월급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면 돈을 2배로 벌 수 있었으니까요. 김 교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으시고 35살에 서울대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제가 학부생 때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전설이셨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다들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교수 한 분이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교수님을 뵙고 그동안 청소 일을 하시며 따님을 키우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복직을 권유했지만 교수님이 거절하셨죠. 따님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 혼수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교수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청소일이 훨씬 실속이 있었어요. 박영숙은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도 멀찌감치서 이쪽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숙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말라고, 제 직업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수였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박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교수였든 청소부였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청소부 딸 주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어젯밤에 제 딸한테 하셨죠. 청소부 주제의 자식 교육은 잘했다고, 좋은데 시집 보낸다고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피로 연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실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실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어머님은 실수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를 부끄러운 사람으로, 숨겨야 할 사람으로 보셨잖아요. 박영숙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제 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이 친정에 오고 싶을 때 오지 못하게 막지 마세요. 만약 제 딸이 울면서 전화하는 일이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박영숙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저는 돌아서서 제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피로 연장 뒤편에서 제 딸 지은이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교수와 다른 교수님들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시원하셨겠어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숨기고 사셨던 걸 이렇게 밝히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숨긴 게 아니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죠. 제가 예전에 교수였든 지금 청소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제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뿐이에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복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제든지 돌아오시면 학교에서 환영할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복직.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걸레를 들고 살았는데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요? 이제 따님도 결혼하셨는데 교수님 인생을 사셔도 되지 않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예식장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청소 일이 싫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죠. 자존심도 상했고요. 박사 학위 받고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닦는다는 게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걸. 청소를 하든 강의를 하든 그건 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제가 청소한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제가 닦은 화장실을 사람들이 깨끗하게 쓰고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딸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수 월급으로는 딸아이 학원비, 학자금, 생활비를 대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청소 일을 하면서 2배로 벌었고, 덕분에 딸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었죠. 교수님들이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직업의 귀천을 나누고 사람을 판단하죠.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들을 봤습니다. 복직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김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부터.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저는 청소 일도 계속할 겁니다. 교수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의는 주에 2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청소 일을 계속하려고요.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교수라는 사람도 청소를 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걸요. 일에는 정말로 귀천이 없다는 걸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학교에 말씀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교수님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아이도 무척 기뻐할 거예요. 교수님들이 자리를 뜨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피로 연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제 과거를, 제 이력을, 제 자존심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숨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사는 게 진짜 딸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아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 괜찮아. 행복하게 살아. 사랑한다.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을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교수로서도 청소부로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강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피로 연장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 사돈 어른 박영숙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박영숙을 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머님? 저기, 아까 그건. 박영숙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교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교수라서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신 게 문제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 맞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청소부라고 무시하셨어요. 제 딸을 청소부 딸 주제라고 하셨죠. 그게 어머님의 진심이었어요. 박영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체면 때문이었죠.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죠.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 제가 지금도 서울대 교수였다면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셨을까요? 친정에 자주 오지 말라고, 직업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박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 하셨을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셨을 거예요. 서울대 교수 사돈이라고, 하버드 박사 사돈이라고 떠벌리고 다니셨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는 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명함에 적힌 직함만 보시는 거죠. 박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편도 교수 출신이고, 친구들도 다 그런 환경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제 딸한테도 그렇게 하시려고요? 박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은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딸을 가족이 아니라 청소부 딸로 보셨어요. 그게 제가 제일 참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박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저한테 한 말들은 다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딸한테 한 말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박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쟤한테 하실 게 아니에요. 제 딸한테 하세요. 그럴게요. 지은이한테 사과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앞으로 제 딸을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해주세요. 진짜 딸처럼요. 제가 청소부였든 교수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가족이 아니에요. 박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을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예식장 로비로 나오니 제 딸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신랑 준호와 함께 하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지은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아니야. 엄마는 짐이 아니야. 엄마는 내 자랑이야.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교수까지 하셨잖아. 그런데 나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한 게 아니야. 저는 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택한 거야. 엄마는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엄마, 지은아, 엄마 말 들어. 앞으로 시댁에서 힘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넌 당당하게 살아. 내가 누구 딸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절대 잊지 마. 알았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사위가 제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못 말렸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그리고 힘들 때는 친정에 오게 해주세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해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대학교로 출근했습니다. 익숙한 청소 도구를 들고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눈을 피했다면 이제는 마주보며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복도를 지나가던 교수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딸 결혼식 이후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사실은 전직 서울대 교수라는 소문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춰 서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에 강의하신다는 소문 들었어요. 진짜예요? 네. 주 2회 정도 강의하기로 했어요. 대단하세요. 강의하시면서 청소 일도 계속 하신다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예전처럼 묵묵히,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너 들었어? 청소하시는 분 중에 교수님이 계시대. 나도 들었어. 진짜 신기하지 않아? 하버드 박사래. 대박이다. 근데 왜 청소 일을 하시는 거야? 따님 키우시려고 그랬대. 혼자서.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간 후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텅 빈 집이 쓸쓸하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은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사과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 앞으로 잘해주시겠대.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엄마. 저는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행복하게 살아라. 힘들 때는 언제든 엄마한테 와. 문자를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딸아이 손을 잡고 막막하게 서 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지만 저는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교수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삼키고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오직 딸아이 하나만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집을 갔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살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일정을 확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로 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경영학과 학과장실에서 김태훈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정말 기뻐요. 저도 기뻐요. 20년 만에 다시 서게 되네요. 강의는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영윤리로 하면 어떨까요? 경영윤리요? 네, 요즘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기술이나 이론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 사람을 직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것, 그런 걸 가르치고 싶어요. 김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교수님만큼 그걸 가르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걸었던 이 길을 이제 다시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수라는 직함이 저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교수든 청소부든 그건 제가 하는 일일 뿐입니다. 저를 정의하는 건 제 직업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있어? 응, 있어.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지금 만날 수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내가 커피 살게.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딸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아메리카노를 제 앞에 밀어줬습니다. 엄마 좋아하는 거 시켰어. 고마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응. 맨날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어제는 반찬도 가져다 주셨어. 그리고 지은이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사과하고 싶대. 제대로 된 사과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진심이면 됐어. 엄마, 그날 정말 멋있었어. 엄마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 엄마도 처음이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떨렸어.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더라. 우리 딸이 상처받는 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왜 미안해?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셨잖아. 교수직도, 편한 삶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아무것도 포기 안 했어. 엄마는 너를 선택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었어. 하지만, 아무 하지만 없어. 저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착하게 자라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예쁘게 결혼해서.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울지 마. 행복한 날인데. 응,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로 서로를 꽉 안은 채. 시간이 흘러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딸아이를 배웅하고 혼자 걸었습니다. 저녁 거리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는 화려한 삶을, 누군가는 평범한 삶을, 누군가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캠퍼스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선 교단이었습니다. 앞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윤리를 담당하게 된 강은희 교수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교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 2회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저를 봤을 겁니다. 복도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는 모습을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한 학생 있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보통은 교수가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에는 정말로 귀천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칠판에 글자를 썼습니다. 일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이게 오늘 첫 강의의 주제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35살에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제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키우게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수 월급으로는 딸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요. 학생들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청소한 강의실에서 여러분이 공부합니다. 제가 닦은 화장실을 여러분이 깨끗하게 씁니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다시 교수로 돌아오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교수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제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법이요. 저는 칠판에 또 다른 문장을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만날 겁니다.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을 명함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요. 저는 학생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택시를 모는 사람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청소를 하며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칠판의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자가 됐을 때, 직원을 대할 때 이걸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세요. 그게 진짜 좋은 경영자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가? 저희 엄마도 청소 일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늘 부끄러웠어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요. 우리 엄마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걸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당신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교수님.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캠퍼스, 학생들이 오가는 캠퍼스, 생기로 가득한 캠퍼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이 캠퍼스를 떠날 때 저는 좌절했습니다. 교수라는 꿈을 포기해야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살면서 저는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겸손을, 인내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닌 새로운 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첫 강의 어땠어? 좋았어. 학생들이 잘 들어줬어. 당연하지. 우리 엄마 최고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지은아, 너 언제 시간 나? 이번 주말. 왜? 밥 먹자. 엄마가 살게. 좋아. 그럼 토요일에 볼까? 그래,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청소 도구함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일이 있었습니다. 도구함을 열고 걸레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저를 봤습니다. 몇몇은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이런 게 아닐까요? 높은 곳에 오르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고 화려한 직함을 갖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 그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교수로도 청소부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로. 복도 끝에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제 앞을 비췄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당하게,